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9살 여자예요. 사람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이 많이 달라진다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예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참 괜찮은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말 바꾸는 건 예사고 늘 자기 이익부터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만 욕하면서도 그래도 시댁인데 하고 꾹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었는데요. 그때 제 인생을 걸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고요. 저는 솔직히 냉철한 사업가예요. 무슨 일이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랑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데는 절대 돈을 안 쓰고 투자의 가치는 확실히 챙기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는 저한테 이러기도 해요. 대표님, 어렸을 때부터 똑 부러진다는 말 많이 듣고 자라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똑순이었어. 진짜요? 공부도 잘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진짜 뭐든지 다 잘하심.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지 가끔은 피도 눈물도 없다, 감정 없는 로봇 같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해. 뭐 나쁘지는 않아. 여기는 사회니까. 내 건 내가 지켜야지, 안 그래? 저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결정 하나가 그대로 직원들 생계에 닿으니까 쉽게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늘 냉정해야 했고 그게 대표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자세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제 시어머니는 저랑 완전히 반대 성향이세요. 저는 숫자와 자료로만 움직이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힘들다 하면 돈도 빌려주셨대고요. 손이 필요하면 가서 돕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다 하면 밤새 이야기 들어주면서 곁을 지켜주셨대요.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일 때도 있었는데 그걸 다 감내하시고 감수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남을 돕는 데 진심이시다 보니 몇 해 전부터는 아예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한 고아원의 후원자가 되었고 나아가 그곳을 퇴소한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자선 사업까지 이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봉사활동이랑 자선 사업까지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와, 대단하세요. 전 솔직히 숫자랑 자료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게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대단할 거 뭐 있니? 그냥 애들 생각하면 내가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마음이 놓여. 에이,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라면 계산부터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늘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애들 얘기만 나오면 이 눈빛부터 달라지신다고. 좋은 일도요, 결국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가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 댁은 경기도에 있지만 큰 마당이 있는 그림 같은 주택이고 늘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생활도 꽤 넉넉해 보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밀키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봉사를 시작한 뒤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까지 활용하셔서 사업을 확장하셨고요. 수익이 대단하대요. 그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고아원이나 자립 청년들을 돕는 데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자선 사업이라는 게 돈을 쓰는 일이라 저로서는 뭘 저렇게까지 도와주실까 싶을 정도였는데 시어머님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 정말 좋았나 봐요. 그래도 내 자식이 우선일 텐데. 자식들도 잘 커졌어요. 연년생 4명자인데 제 남편이 첫째로 대기업 IT 연구원이고요. 둘째는 군인, 막내는 세무사예요. 아들들이 다 어머님이랑 대화도 잘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생전에 아버님과도 사이가 좋으셨대요. 그래서인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새아들이 더 많이 챙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남 도와주는 것에 돈을 다 쓰다니요? 그래서 하루는 여쭤봤죠.
어머님, 제 남편이나 도련님들이 너무 남 도와주는 것에 돈 많이 쓴다고 뭐라 하진 않으세요? 차라리 그 돈 놔주라고 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잖니. 내가 어려서부터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잘 채워가야 한다고 가르쳤어.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평생 보살펴 줄 순 없다고 늘 말해왔지. 그래서 나한테 딱히 뭘 바라지도 않어. 그래도 어머님이 힘들게 번 돈인데 남 도와주는 곳에 다 쓰면 아깝지 않으셔요? 나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니. 내가 애들 키우는 건 자신 있거든. 우리 아들들도 잘 컸잖니. 내가 보살피는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처럼 세상에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전 솔직히 이렇게까지 남을 돕는데 열정적인 분을 처음 배워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정말 진심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을 돕는 일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늘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도 계산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번 돈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변을 돕는 데 쓰시는 모습에서 그 진심이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다들 부러워하며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은혜롭고 멋진 집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조금 낯설고 버거운 부분도 있었지요. 남을 돕는 것과 저는 그런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와, 너 진짜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남 돕는 거 좋아하시는데 설마 며느리를 힘들게 할까? 그러진 않을 거야. 글쎄, 남들은 좋게 보는데 나는 솔직히 좀 낯설어. 나는 남 돕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그건 시어머니 얘기잖아. 남편은 시어머니랑 다르잖아. 남편은 안 그렇지? 남편은 안 그래. 남편은 오히려 현실적인 편이고 시어머니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남을 돕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하느라 홍기가 꽉 차서 그냥 결혼 안 하고 살까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의외로 잘 풀리면서 저도 워라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20살 때부터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 좋게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직원 10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저도 수입이 꽤 괜찮고 남편 연봉도 세니까 둘이 결혼할 때 돈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는 안심하셨죠. 그런 일 하시는 분이 며느리 괴롭히겠니? 아들 셋도 번듯하게 키워놨다는데 분명히 개념 있는 분이실 거야. 그렇지. 봉사활동에 진심인 분이면 욕심 부릴 사람은 아닐 거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집안 같구나. 저희 아빠가요, 경찰이셨거든요. 원래 올바름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시어머니의 가치관이 아빠랑도 통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실제로 상견례 때도 서로 좋은 인상만 받았고요. 그렇게 집안 어른들까지 서로 마음에 들어한 결혼이었고 결혼 생활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상황을 존중해 주시는 편이셨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도 어머님은 괜히 형식 지키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편한 대로 해라 하실 정도였어요. 굳이 만날 필요 있니? 이런 형식 나는 딱질색이야. 그리고 나는 자립하는 아이들 챙겨주러 가야 하니까 정 갈 데 없으면 너네 친정 가서 편하게 쉬다 와. 그래도 어머님, 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가족끼리 하루는 보내야죠.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나 알아서 잘 해먹고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명절이 별거니? 다른 날 보면 되지. 나는 괜히 명절이라고 가족이 꼭 모여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 않니?
솔직히 너희는 나 못 봐도 크게 아쉽지 않잖니? 근데 부모 없는 애들은 달러. 이런 날이 더 외로운 법이야. 나는 아이들 보러 갈 테니까 너네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그러면 우리 명절 지나고 보자. 그 말이요. 정말 어머님 철학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일부러 배려해 주신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저 명절이라는 게 며느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한테 편한 대로 하라 하시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진짜 복 받았다고 그렇게들 말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의 그런 가치관을 좋아하셨어요. 네 시어머니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세상에 명절에 며느리 편하라고 친정가라고 하는 분이 어딨니? 그니까 나도 처음엔 귀를 의심했잖아. 엄마 말대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솔직히 엄마도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사니까 좋지? 아유 좋지 당연히 우리 딸 위해 주시는데. 엄마는 절이라도 하고 싶어. 얘 나 때는 말이야.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애 둘 들쳐매고 기차 입석 타고 6시간 걸려서 도착하면 뭐라는 줄 아니? 밥부터 차리래. 응? 쉬지도 못하고 바로 소태 밥 안 치고 밥하는데 서럽더라.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건 더 어려운 법인데. 네 시어머니는 진짜 얘 좀 남다르다. 나도 나중에 며느리 보면 꼭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엄마가 저보다 더 시어머니 칭찬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근데요, 세상에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은혜로운 집안 같았는데요.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시어머님의 뜻밖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이미지를 관리하는 분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늘 따뜻하고 선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시지만 가까이서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사실은 법을 어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어머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기도 하고 대학 진학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게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역시 사장님이야 하면서 칭송했죠. 저도요. 처음에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아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었죠. 그런데 2명의 여자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에서 퇴소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느 날 보니 어머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애들한테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사장님께 돈 많이 주시라고 해요. 사장님은 말만 잘하면 시급 올려줄 거예요. 모르세요? 저희 돈 안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께 말 잘한다고 해서 봐주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네? 돈을 안 받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님이 돈을 안 주고 부려먹고 있다고요? 진짜예요. 여기서 저희는 월급 못 받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간 더 혼날걸요? 맞아요. 얼마나 악덕인데요. 솔직히 언제까지 여기서 물폰으로 일해야 하는 건지 지겨워 죽겠어요. 저는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한 달이 조금 넘게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최저시급은커녕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걸 듣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쟤들은 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일했다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쟤네는 그래도 돼. 쟤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일 더 해야 해. 왜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돈은 주셔야죠. 아이 무슨 사정은 무슨. 내가 밥도 주고 오갈 데 없는 애들 안전하게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그리고 땀 흘려서 힘든 일도 해보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요? 사이비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사이비인 줄 몰랐다가 세상에 알려지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저희 시어머님의 선행 이면에 이런 사악한 그림자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나요? 이건 누가 봐도 노동력 착취잖아요. 엄연히 불법이죠. 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그 일을 밖에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어머님 일을 떠벌렸다가 집안 평판에 금이라도 갈 수 있고 혹시라도 소문이 잘못 번지면 사업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문제를 키워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상황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한테조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한 번은 주말 저녁에 저희 부부가 어머님 댁에서 하룻밤 묵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서 그날은 저희가 고기랑 술을 준비해서 바비큐 파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집에 가려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남편은 술도 좀 마신 터라 제가 운전해서 가야 했는데 밤길이 위험해 보여서 그냥 하루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여자 청소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애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웬 여자예요? 혹시 아는 애예요? 모르시면 나가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 아는 애야. 근처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인데 나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야겠다. 어머님은 우산을 들고 직접 마당을 지나 대문 앞으로 나가셨어요. 대문 앞에는 우산 하나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서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이는 고아원에서 가출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잘해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품에 파고들어서 우는 거예요. 정말 꺼이꺼이 우는데 이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래도 이렇게 별일 없이 어머님께 찾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비는 계속 퍼붓고 있었고 아이 머리와 옷은 다 젖어 있었죠. 날씨도 쌀쌀해서 몸이 굳어 있었고 신발은 이미 빗물이 스며들어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도 이렇게 오는데 잠깐이라도 안에 들여서 몸 좀 말리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요, 어머님은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안 돼. 경찰서로 보내야지.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니? 어머님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셨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고작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동안에도 어머님은 아이를 집 안에 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소녀와 어머님 그리고 저는 대문 처마 밑에서 우산 하나만 덮은 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신발은 젖어들었고요. 계속 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에 몸은 그대로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그 10분도 힘든 순간인데 그 소녀는 얼마나 힘들까요? 어머님이 정말 매정하다고 느꼈어요. 얼마 후에 경찰이 와서 아이를 인도해 갔고 저희는 따뜻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확신했잖아요. 어머님이 남을 돕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품고 가까이 들이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선행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보기에 좋은 모습일 뿐 집안으로 들어와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님과 저희 부부가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자립청년들 가운데 정말 잘 성장한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꾸준히 지원해준 여자애가 있는데 이름이 김현주야. 근데 말이다. 그 애가 교대를 졸업하고 올해 드디어 교사가 됐어. 내가 그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 정말요? 와, 어머님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순간이네요. 보람 있으시겠어요. 내가 애들 키우는 건 자신 있다고 했잖니. 정말 잘 키웠지? 연주는 말이다. 내가 봐도 잘 될 애 같아서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 얘 사진 한번 볼래? 얼굴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 잘하면서 인기도 많았어. 성격도 온화하고 이제는 교사까지 됐으니
앞으로는 걱정할 게 없어. 탄탄대로지 탄탄대로. 어머님은 그 연주라는 아이 이야기를 쏟아내듯 자랑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때 모습은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말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맘 같아서 내 며느리 삼고 싶었다니까. 얘가 맏며느리감이거든. 뭐든지 다 잘 품어. 전 순간 웃으면서도 조금 놀라서 되물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여기 있는데 혹시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자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얼른 말을 돌리셨어요. 아유, 내가 괜히 실언을 했네. 얘 그게 아니고 그냥 잘 됐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오해하지는 마라.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은 그 연주라는 사람을 집으로 직접 초대하셨어요. 정말로 예외적인 일이죠. 심지어 저희 부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도 불렀어요.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애정을 쏟으시는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식사 내내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고 전 옆에서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연주와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친정엄마처럼 백화점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좋은 것 있으면 선물도 해주고 종종 둘이 찜질방도 간대요. 그리고 연주 선생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더라고요. 그걸 남편도 알게 되었는데요. 무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연주 선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연주 선생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 막내딸 같은 느낌이야. 저는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전 그렇게 살갑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또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지 않았는데 그 연주 선생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다니니까 왜인지 모르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어머님이 연주 선생하고 잘 지내니까 보는 나도 기분이 좋은데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에이, 뭘 그런 걸 노력하라고 해. 당신은 이미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알았지? 어머님이 아끼는 사람이 잘 된 건 잘 된 일이니까 보기 좋긴 했지만 제 마음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연주 선생 이야기는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괜한 질투와 위기의식 때문이죠. 제가 못나서 그런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무렵부터 어머님을 따라 봉사활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겠대요. 어머님과 연주 선생과 같이요. 전 솔직히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고 제일 하기도 바빠서 가진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연주 선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봉사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안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연주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뭐야. 아이들을 몇 명씩 묶어서 멘토를 붙여주면 어떠냐는 거야. 단순히 밥 먹이고 공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가장 결핍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소속감을 느끼고 저렇게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말 좋은 생각 아니니?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롤모델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나도 동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이거다 싶더라고.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의 정서 결핍이었는데 걔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참 기특하지 않니?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입만 열면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 애는 참 다르다. 생각이 깊고 마음이 곱다. 칭찬이 끝이 없었고 그 애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연주 선생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연주 선생이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어머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러 모으셨어요. 연주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립 청년들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머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요. 솔직히 자립금 가지고 퇴소해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나도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일시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집값을 알아봤더니 서울은 너무 비싸고 경기도 24평 아파트 전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남녀 혼숙은 안 되니까 집을 두 채는 구해야 하겠더라. 그래서 말인데 한 채는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바로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채는 너희가 기부해주면 어떨까? 저는 기부를 하라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기부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어머님? 연식이 있는 대로 알아봐도 24평 전세금이 3억 정도는 하더라고. 너희 지난번에 여윳돈 있다고 했잖아. 그거 좀 기부해 주는 건 어떠니? 제가 지난번에 모은 돈이 있다고 투자한다고 말했었는데 이비방정이었죠. 그 말을 한 걸 순간적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님은 3억을 재단에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 가능하고 회사 명의로 하면 법인세에서 일부 손금 처리도 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큰돈이라 제가 망설이니까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좋은 일 하는 업체들이 입소문 나면 돈줄 나잖아. 좋은 일 해야 복이 오는 법이야. 그래도 3억은 좀 저에게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여윳돈 아니고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그냥 1,000만 원만 기부할게요. 예,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 도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야. 너희는 그 돈 없어도 살잖니. 그런데 그 돈 없어서 막막한 사람이 있어. 지금도 고아원 퇴소한 아이들이 생활이 막막해서 길거리에 자거나 어둠의 세계로 빠지곤 한다. 남 도와주면 나중에 다 너희들한테 돌아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줄 거면 주고 아니면 아예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강요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3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요.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도 저랑 남편이 같이 모은 돈이라 제 이름으로만 하기도 그렇고요. 회사 명의는 더더욱 조심스럽고요. 계좌랑 주식, 보험 등으로 다 흩어져 있어서 그거 반으로 나누고 옮기다 보면 당장은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망설이니까 남편도 한마디 보탰어요. 그러면 나는 기부자 이름 필요 없으니까 남 빼고 당신 명의로 알아서 해도 돼. 법인으로 하려면 법인으로 하고 개인으로 해도 되고. 그래도 제가 계속 망설이자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왜 무릎까지 꿇으세요? 난 이만큼 간절해. 우리 아이들 한시라도 빨리 힘든 고난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 내가 지켜주고 싶어. 그때 어머님이 너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3억을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돈이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식, 적금, 보험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해약하면 손해인데 남 도와주는 일에 제가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니 기다리시겠대요. 그래서 추후에 드리기로 했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법인으로 기부하면 그나마 세금 감면이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 남편이 어머님을 부르셔서 퇴근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따로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 일이기도 하고요. 마침 3억도 마련이 돼서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직접 전해드리려고 따로 저도 연락 없이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누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 지나 집 앞에 섰는데 환기라도 시키려고 하셨는지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전 왠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님이랑 남편 말고 여자 목소리 하나가 더 들리더라고요. 살짝 안에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연주 선생이더라고요. 식사 자리도 아니었고요. 연주 선생은 어머님 댁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은 소파에 누운 연주 선생 옆에 앉아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고 계셨고요. 그런데 눈에 띈 건 연주 선생의 배였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고 임신 중이라는 게 한눈에도 보였어요. 배 크기로 봐서는 거의 만삭에 가까워 보였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말없이 결혼을 한 건가 했어요. 그런데요. 사건은 그 다음부터 생겼네요. 어머님이 연주 선생 손을 잡고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년한테서 돈만 받아내면 이혼시킬 테니까 넌 출산에만 신경 써. 그러자 연주 선생은 훌쩍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대표님. 저 정말 대표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무슨 대표님이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돌아보면 남편이 연주 선생이 나타난 후부터 갑자기 봉사에 열심이었고 어머님과 남편이 계속 그 이야기만 했거든요. 시기적으로나 행동이나 봤을 때 혹시 저 모르게 두 사람이 일을 저질러서 애를 가진 건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 이혼시키고 돈 뺏은 다음에 둘이 붙여주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리 이혼시키고 전현하고 아들 재혼시키시려고요? 제가 크게 소리치고 물건도 내던지자 셋이 다 기겁을 했어요.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말렸죠. 여보, 무슨 소리야? 오해야, 오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오해. 방금 다 들었어. 나한테서 돈 받아내고 이혼시킨다는 말 다 들었다고. 아유, 그건 그 얘기가 아니야. 아유, 다 들어버렸으니 이를 어쩌니. 근데 그건 네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데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 얘긴데요? 그건 연주 얘기야. 비밀로 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왕 너도 알게 됐으니까 진정하고 일단 이리 와서 너도 의견을 내보거라. 그럼. 화가 났지만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하니까 일단은 앉았어요. 어디 말들 해보세요. 들어는 볼게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아세요?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쉬셨고 연주 선생은 배를 감싸 안고 울고만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물 한 잔을 가져다 줬고 제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자 어머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은 연주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연주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해놨더라. 상대 남자는 같은 고아원 출신 오빠야. 지금은 회사 다니는데 얘가 교사가 됐다니까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난리였대.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임신도 시켰고 혼인신고도 억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혼시킬 테니까 넌 출산에만 신경 써라고 한 거야. 그럼 그쪽에서 돈 받아낸다는 건 무슨 돈인데요? 아이 글쎄 그놈이 연주가 모은 돈까지 갈취를 해서 다른 여자 통장으로 빼돌려 놨대. 그 돈부터 찾아오는 게 급하다고 말하던 참이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봉사활동도 계속 활발히 하셔서 만나왔었잖아요. 얘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대. 임신한 것 안 들키려고 배도 계속 붕대로 감고 다녔다더라. 그런데 출산일이 가까워지니까 겁이 나서 이제야 나한테 털어놓는 거야.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우리 아들 하청업체에서 일한대. 그래서 우리 아들 도움을 받으려고 오라고 한 거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연주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서 며느리 너한테 말을 못했던 거였어. 그때 연주 선생이 울면서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직업도 제 인생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들을 저한테도 다 보여줬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더라고요. 너무 험한 일을 당한 그 연주 선생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오고 싶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제야 제대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괜히 오해해서 생사람 잡은 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더라고요. 괜히 소리 지르고 몰아붙인 게 생각나서 정말이지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고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저는 다만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고 마침 돈도 준비가 되어서 이것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연주 씨. 내가 비밀 지키고 연주 씨도 지켜줄게요. 감사해요, 언니. 소문이 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말 못했어요. 걱정 말아요. 죄 지은 놈은 천벌받고 착한 사람은 편히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요. 어머님,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순서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돈부터 찾자. 그놈이 숨겨놓은 돈부터 가져와야 돼. 그런데 순순히 줄까? 그 정도로 사악한 사람인데 순순히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건 어때요? 돈 회수부터 시작해서 혼인신고 무효소송 준비와 강제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연주 씨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해결하려고 하면 그놈이 시간을 벌어 증거를 지우거나 상황을 조작할 수 있어요. 정신없이 펀치를 막 먹여야 해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단 경찰부터 만나서 한 번에 일을 진행하자. 그래서 우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 경위를 정리해 말씀드리니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와 입증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남자가 연주 씨 휴대폰을 빼앗아서 돈을 받았고 또 제3자의 계좌로 송금했더라고요. 연주 씨를 협박해서 휴대폰에 있는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돈을 빼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피해자가 당시에 강제로 이뤄진 정황을 보여줄 자료를 제출해야 수사가 진행되기 용이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증거가 없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남자한테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이요. 그 말에 따라 저희는 우선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 자리에는 일단 용기를 내서 저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연주 씨를 싫어하시나요? 연주 씨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주를 사랑해요. 근데 걔가 제 말을 안 들어줘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연주 씨를 사랑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잘 다독이면 그래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돈도 돌려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했죠. 사랑하면 보듬어주고 아껴줘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더 사랑해주면 연주 씨도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다른 짓 못하게 저한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여러 명의 계좌로 옮겨놓기는 했지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또 돌려주더라고요. 은근히 간이 콩알만한가 봐요. 돈을 돌려받고 나서는 바로 법적으로 밀고 나갔어요. 그 남자가 연주 씨를 속이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이건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주 씨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강제로 당한 결과라는 걸 병원 진단서랑 기록으로 남겨놔서 사건 당일에 녹음된 파일도 있었거든요. 그걸 근거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했죠. 그리고 민사 쪽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까지 다 모아서 제출했어요. 사건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안, 교사로서의 사회적 이미지 훼손,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강제와 기망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민사재판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연주 선생의 신분이나 학교, 직장 같은 개인적인 부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했어요. 경찰도 법원도 비공개로 진행해줘서 소문 하나 안 퍼지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덕분에 연주 씨는 사건 끝나고 나서도 안심하고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어머님께 그동안 오해 많이 했었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저 어머님, 전 사실 어머님을 오해했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님 공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아이들 보고 어머님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건 비밀인데 그 애들 얘기해 줄까? 사실은 그 애들한테 사연이 있어.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 2명이요. 어머님 집에 드나들면서 명품 가방을 훔쳐서 중고시장에 팔았고 어머님 휴대폰까지 가져가 되팔았던 거였어요. 가방이랑 휴대폰 값만 따져도 꽤 큰 금액이었지요. 원래 같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당연한데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경찰에 넘기면 전과가 남아서 그 애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너그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가방값이랑 폰값은 공장에서 일해서 갚으라고 한 거야. 대신 다른 데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애들이 내일로 소문이 나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쁜 역할을 맡은 거지. 아유, 어머, 저는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을 오해했었네요.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직 내가 그 정도로 덕을 쌓은 건 아닌가 보지 뭐. 아이고, 나도 부족한 게 많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오해 안 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듬어 주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착실하게 자기 미래를 향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미용사가 되고 싶다며 미용학원에 다니고 또 한 명은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면서 디자인 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 아이들 혹시 곁에서 도와줄 어른이 필요하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볼게요. 어머나, 정말 그럴 수 있어?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니 나는 정말 든든하고 고맙지. 애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렇게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누군가의 멘토가 되었어요. 사실 제 삶만 챙기기도 바쁜데 누군가의 인생을 옆에서 이끌어준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급하게 내린 결정이지만 갑자기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새벽에 저희 집에 찾아왔던 그 아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 아이는 단순히 한 번 가출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는 애야. 고아원 생활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지 종종 가출해서 나를 찾아오더라고. 어머, 그러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어머님 댁을 안 건지 그 밤에 어떻게 나온 건지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매정하게 대한 거야. 나 찾아와도 답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어머님도 그 아이를 직접 거둬서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적인 공간에 밤늦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동은 아이의 안전에도 위험했고요. 그래서 그날 매정하게 대하신 게 저는 잘했다는 처신 같아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경찰에 연락해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도 결국엔 그 아이가 고아원 안에서 정부 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당장 그 순간만 보면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 아이가 계속 가출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조치였던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쉽게 오해했던 게 부끄러웠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욕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봉사를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혹시 더 도울 게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할 일이야 많지. 아이 근데 네가 말한다고 다 해줄 거야? 애들 상담해주는 거, 학원 같이 알아봐주는 거, 심지어 서류 챙기는 것까지 손갈 때가 많어. 그중 저는 자립청년들 챙겨주고 저희 회사에서 알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경력도 없고 이력서 쓰는 법조차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력서 쓰는 법을 알려주고 면접 준비도 같이 해줬어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멘토 역할을 해주니까 고맙다며 첫 월급 받아서 저한테 선물도 사왔는데요. 그때 저 정말로 너무 보람을 느꼈고요. 큰 감동을 느꼈어요. 또 가끔 힘들 때 저한테 전화 오는 애들이 있어요. 회사 인간관계 조언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애들한테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너무 반갑고 재밌는 거예요. 남편은요, 저보고 신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밤에 누구랑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해? 당신 요즘 무척 신나 보여. 맞아. 나 요즘 무척 신나. 내 새끼들하고 통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일까? 그리고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해준 건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전화 오면 얘기 들어주고 가끔 조언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삶의 자신감을 찾아가는 걸 보니까 놀라웠어요. 이런 게 대단한 도움이 아닌데도 저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아이들 곁을 지키시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임신을 했던 연주 선생은요,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시어머님이 연주 선생 곁에서 그 과정을 다 함께 해주셨어요. 출산 전에 병원 검진부터 분만 준비, 출산 당일 병원 동행까지 어머님이 직접 챙기셨어요. 그리고 산후에 필요한 물품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어머님 집에서 머물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벌써 6개월째예요. 산모와 아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게 어머님의 생각이셨어요.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육아 지식도 알려주고 새벽 수유할 때 같이 일어나서 도와주실 정도로 손발을 맞추고 계세요. 덕분에 연주 선생은 산후 우울 같은 거 없이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도 연주 선생을 친동생은 아니고 신우처럼 챙기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 장난감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제가 너무 큰 걸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옆에 앉아있던 연주 선생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고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어. 너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야. 네 가치는 네가 정하는 거니까 스스로 낮추지 말고 살아. 넌 충분히 보살핌 받을 자격이 있어. 연주 선생은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연주 선생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연주 선생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되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삶의 의미를 더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단순히 제 가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방향이 되어준다는 게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잘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여러 번 검사도 받고 시술도 열심히 시도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대단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분이랑 한 집안이 된 건 참 복이야. 세상에 자기 일만 해도 벅찬데 남까지 챙기고 돕는 사람이 어딨니? 그런 마음가짐 가진 분 밑에서 살면 너도 분명히 좋은 기운 많이 받을 거다. 맞아. 나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네 시어머니처럼 크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하면서 살아라. 작은 것도 꾸준히 하면 그게 더 남는 거다. 그래서인지 가끔 엄마도 시간이 나시면요. 어머님이 자립 청년들 밥 해줄 때 봉사활동에 같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직접 장을 보러 가서 반찬거리를 챙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물어보며 메뉴를 함께 고민하기도 하셨죠. 주방에서 커다란 냄비를 옆에 두고 어머님이랑 나란히 서서 국을 푸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엄마는 내 손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됐지 하시면서 큰일이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전해지는 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은퇴 후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동네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취직하셔서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계세요. 아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나름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어머님은 후원하는 고아원의 범위도 점점 넓히셨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 한 군데만 살피셨는데 지금은 여러 고아원과도 연결해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자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게 어머님의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세요. 예. 내가 욕심이 큰 걸까? 아니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고 싶다. 어머님,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드물죠. 저도 옆에서 더 도울게요. 어머님 혼자 힘드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참 든든하다. 같이 하면 내가 더 오래 할 수 있겠지? 그럼요. 어머님 혼자보다 둘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훨씬 힘이 되잖아요. 저도요. 어머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돌아보니 저는 시어머님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제 삶도 달라졌어요. 주변에서 제 성격이 달라졌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되었고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 곁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작은 도움을 보탠 것뿐인데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 세상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기쁨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 한 번씩만 챙겨주신다면 세상이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제 오해 가득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